레바논전 승리 다들 잘 보셨나요? 경기 앞두고 손흥민 선수가 명단 제외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중계진들도 와 정말 충격 많이 받았습니다. 다행히 손흥민 선수 경기에는 뛰진 않았습니다만 경기장의 모습을 드러냈죠. 관중석에서 끝까지 경기 지켜보면서 선수들 응원했습니다. 종아리 쪽 근육이 좋지 않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뭐 치료를 한다고 빨리 낫는 부위가 아니래요. 일단 휴식을 최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라크전 다음날 훈련 때 통증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일요일까지 쉬고 월요일날 훈련을 다시 했는데 또 불편해가지고 이번 경기에서 좀 빠졌는데요. 좀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토트넘 복귀를 해서도 이번 주말 경기 출전 여부가 좀 불투명하다고 하는데 아무튼 정말 별일 아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레바논전에서 우리 대표팀 손흥민 선수가 빠진 자리에 투입된 황희찬 선수 활약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또 교체 투입된 뒤 결승골 넣었던 권창훈 선수도 좋았고요. 수비 핵심이면서 공격 가담까지 인상적이야. 근데 김민재 선수는 정말 훨씬 더 끝판왕을 향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비뿐만 아니라 공격적인 부분에서도 아주 인상적인 가담이 있었고요. 상대팀 감독에게 경기 끝나고 극찬을 받았던 홍철 선수, 그 밖에도 대부분의 선수들이 아주 좋은 경기를 보여줬습니다. 이 선수들에 대해서는 워낙 좋은 말씀하신 분들이 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여기서 황인범 선수를 중심으로 얘기를 좀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지금 벤투호에서 아쉬운 점, 또 현실적으로 가능하진 않겠지만 벤투 감독이 좀 써봤으면 하는 어떤 포메이션, 어떤 선수 구성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날 벤투 감독 지난 이라크전과 비교했을 때 공격 3톱 모두 바꿨습니다. 최전방에 황의조 대신 조규성 선수가 들어갔고 A매치 데뷔전 치렀죠. 송민규 선수가 나왔던 오른쪽 윙어 자리도 나상호 선수가 출전을 했습니다. 왼쪽은 붙박이 손흥민이 빠진 자리에 황희찬 선수가 선발로 나왔고요. 여기 그 왼쪽 메잘라 자리에도 이동경 선수가 선발로 투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그 자리에 선발로 나왔던 황인범 선수는 이라크전에 손준호 선수가 맡았던 원볼란치, 그러니까 수비형 미드필드 자리로 내려갔습니다. 사실 선수 구성에 변화가 있긴 했습니다만 벤투 감독 축구의 기본적인 틀에는 큰 변화가 없었죠. 4-1-4-1, 4-2-3-1이 됐든 4-1-4-1이 됐든 그러니까 포백의 원톱 기반 이건 늘 거의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윙어들에게도 터치라인 플레이보다 좀 안으로 치고 들어오는 공격을 선호하고 그 대신에 폴백들이 상당히 공격적인 역할을 요구하는 그런 어떤 틀에는 변화가 좀 없었습니다. 변화를 좀 준다면 미드필드를 순삼각형으로 두느냐 아니면 역삼각형으로 두느냐 이 정도인데 상대가 강할 경우에는 투볼란치로 이제 밑변이 넓은 순삼각형 형태로 미드필드를 구성을 하고요. 이라크전이나 레바논전처럼 홈에서 꼭 이겨야겠다고 하는 시합이면 원볼란치에 메잘라 둘을 앞에 두는 이렇게 역삼각형 형태로 경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벤투 감독이 황인범 선수를 굉장히 신뢰하는 이유하고도 연관이 된다고 봅니다. 벤투 감독에게 황인범 선수는 삼각형의 어떤 위치에서든 기본 이상을 하는 선수거든요. 기본적으로 키핑이 되고 또 피지컬의 열세를 극복할 수 있는 센스도 갖추고 있고 무엇보다 볼줄이 좋습니다. 시야가 좋은 데다 킥이 간결하고 빠르기 때문에 중앙에서 공 오래 모는 거 장려하지 않는 벤투 감독 입장에서는 정말 치트키 같은 존재거든요. 볼란치도 되고 메잘라도 되고 그런데 벤투 감독은 상대가 강팀이든 약팀이든 2선이 아니라 3선에서 양질의 패스가 나와주길 요구하는 경향이 있죠. 2선에서 공이 오래 머무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포백 앞에 위치한 선수가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 패스를 잘 뿌려주는 걸 선호합니다.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려 있을 때는 아무래도 볼을 뺏기는 걸 감수할 생각이 좀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좀 더 리스크가 크니까. 여기는 사실 기성용 선수 이후에 우리 국대에서는 정우영 선수가 주로 맡았던 자리입니다. 그런데 정우영 선수가 귀국 비행기에서 확진자가 나오는 바람에 좀 자가격리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라크전 전반전에는 이제 손준호 선수가 그 자리를 맡았습니다. 레바논전에서 황인범 선수가 이어받았는데 사실 이라크전 후반전에도 황인범 선수가 남태희 선수에게 자기 자리를 내주고 내려가서 그 역할을 맡긴 했습니다. 자, 황인범 선수의 이제 히트맵인데요. 황인범 선수는 이제 전형적인 수비형 미드필더가 아니기 때문에 뒤에 많이 머물러 있기보다는 굉장히 많은 범위를 커버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주는 그런 스타일의 선수인데요. 수비력에 대해서 좀 불안해하는 시선이 있는 것이 사실이죠. 당연하고요. 하지만 이 시합에서 벤투 감독은 그걸 감수하기로 합니다. 상대가 공격을 많이 안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할 수 있는 그런 경기였기 때문에. 그런데 황인범 선수가 이날 심지어 수비적인 지원도 굉장히 훌륭했어요. 몸싸움 걸지 않고서도 인터셉트나 볼만 빼내는 길목 차단 같은 거 굉장히 잘해줬습니다. 그리고 황인범 선수의 장점, 탈취한 볼을 뒤로 돌리기만 하질 않는다는 거죠. 시야가 좁지 않고 무엇보다 움직이는 동료들을 잘 캐치해냅니다. 그리고 상대 공격수들의 전방 압박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덜 느끼는 스타일이기 때문에요.
좀 더 전향적인 방향으로 패스 시도를 많이 하는 스타일입니다. 전진하는 메잘라나 윙어들에게 공격적인 패스 시도를 좀 많이 하는 선수예요. 물론 이 과정에서 잘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만 여러분 시도가 없으면 성공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전반 15분에 나왔던 이 장면 황인범 선수의 가치를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양쪽 풀백이 전진하고 수비 진영에는 김영권, 김민재 선수만 남아있는 상황이죠. 여기서 김영권 선수가 황인범에게 볼을 주는데 황인범은 앞뒤에 상대 선수가 있는 걸 좀 확인하죠. 의식하고 공을 전진 방향으로 뿌릴 수 있게 잡아둡니다. 이게 가능한 게 여기 보시면 공 받기 전에 주위를 살피는 거 보이시죠?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헤드업을 하고 이렇게 좀 다음 상황을 미리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판단을 미리 하는 거죠. 동료들의 위치를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 잡을 때 이미 패스 방향을 정해놓고 그 방향으로 트래핑을 해놓고요. 이재성 쪽으로 주겠다고 마음을 먹고 떨고 놓은 거죠. 그리고 이게 중요합니다. 잡고 그 다음 터치가 바로 패스입니다. 지연을 하지 않아요. 망설이지 않습니다. 눈치채고 뛰어드는 이재성한테 패스가 들어가는데 이 킥 정확한 것도 정확한 거지만 거의 슈팅 때리는 것처럼 강하게 주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게 저는 황인범한테서 벤투 감독이 발견한 강점이라고 보는 겁니다. 팀의 수준이 높을수록 모든 패스의 속도, 강도 굉장히 빠르고 강합니다. 왜냐하면 상대 수비수가 반응을 하지 못하게 공이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동료들이 그렇게 슈팅처럼 볼을 차도 받아줄 거라 믿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수준 높은 팀들일수록 굉장히 강한 패스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보십시오. 황인범이 김영권에게서 공을 받는 순간 레바논 수비는 두 줄 수비가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다시 김영권 선수에게 돌려주거나 아니면 이용이나 홍철 쪽으로 옆으로 길게 뺄 수도 있어요. 안전한 선택이죠. 이 선수들은 상대 선수들에게 아무 견제도 안 받고 있기 때문에 이 패스를 하는 선수가 실수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반면에 골을 넣기 위한 위치로 가려면 저 수비수 사이로 공을 좀 리스크를 많이 안고 넣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황인범은 이걸 한다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저 틈으로 이재성을 보고 자, 김영권에게 받은 공을 떨궈 놓고 자연스럽게 전진 방향으로 황인범이 턴을 하는 순간 이재성이 스타트를 끊죠. 그리고 황인범은 다소 거리가 있는 그 사이를 연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강하게 킥을 합니다. 끊어차죠. 수비수들이 뒷걸음질 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패스가 빠르게 꽂히면 이거 처리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여기서 또 이재성 선수도 명밀한 게 이걸 잡아두질 않고 바로 원터치로 밀어줍니다. 두 줄 수비 사이에서 저거 잡아봤자 이것도 튕겨나갈 수도 있고 잘 해봤자 프리킥 얻는 거지 이거 살아남기 힘들거든요. 아니면 뒤로 돌아 나오거나 주위에 수비수가 몇 명인데 보십시오. 아무튼 이게 조규성 선수 지나서 황희찬 선수 슈팅까지 이어지는 장면이 만들어지는데요. 그러니까 이 과정 황인범이 패스 때리는 순간부터 이지성을 거쳐서 황희찬이 슈팅을 때리는 이 순간까지 5초가 채 걸리질 않습니다. 공격수 4명이 투입됐고 상대 수비는 8명인데 득점 찬스를 만들어낸 거니까 굉장히 효율성이 높은 공격 마무리였던 거죠. 자, 벤투 감독은 전술적으로 굉장히 보수적인 지도자입니다. 웬만해서는 그러니까 아무리 다급해 보이는 상황이 와도 공격 숫자를 인위적으로 늘리는 방식의 변화를 선호를 하진 않아요. 이겨야 되는 경기가 0대 0일 때도 공격수를 막 늘려서 투입을 한다거나 장신 수비수를 최전방으로 막 전진 배치한다거나 이런 선택은 잘 안 합니다. 템백 서는 팀을 상대로 해서도 자신의 기본 전술을 훼손하지 않는 별로 변주하지 않는 그런 편이에요. 황인범 선수가 크게 중용이 되는 이유도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수 한 명이 다양한 상황을 커버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월드컵 2차 예선, 뭐 최종 예선, 본선 다 이 색깔을 다르게 가져가야 된다. 다른 전술이 있어야 된다. 다른 선수 구성을 가져가야 된다. 예를 들면 아시아 팀들하고 할 때는 뭐 김신욱 선수가 무조건 있어야 된다. 하지만 우리보다 강팀과 할 때는 뭐 제로톱을 써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축구의 정답은 없습니다만 벤투 감독은 그런 식으로 팀을 꾸리는 지도자 같진 않습니다. 플랜 A가 거의 대부분의 상황에서 기본이고요. 우리 팀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거 이거 하나 확실히 하겠다. 약간 이런 느낌? 여기서 선수를 갈아 끼운다거나 아니면 선수들의 세부 역할을 약간 미세하게 조정하는 식. 이를테면 플랜 B가 아니라 플랜 A 다시 아니면 뭐 플랜 뭐 A 플러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선수 엔트리 구성에서도 멀티플레이어를 선호하는 게 바로 이런 부분하고 연관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황인범 선수를 선호하는 이유도 그렇죠. 활동량이 많아서 커버 범위가 넓은 데다가 2선, 3선 다 설 수 있고요. 무엇보다 킥이 좋기 때문에 공격 숫자를 과도하게 늘리지 않고서도 양질의 패스로 공격에 어떤 물꼬를 틀 수가 있는 선수니까요. 이라크전 후반전, 뭐 레바논전 황인범 한 명을 수비형 미드필더로 놓을 수 있었던 것은 상대가 약체이고 또 오로지 역습만 노리는 팀이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벤투 감독이 이번 두 경기에서 뭐 라볼피아는 안 썼어요. 뭐 상대가 전지를 해야 뭐 이게 의미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양쪽 풀백을 다 끌어올리고 수비형 미드필더를 센터백 사이로 완전히 내려서 막 상대 공격수 끄집어내고 롱패스 뿌리고 이런 어떤 형태의 수비형 미드필더를 원했던 건 아니라는 거죠. 라볼피아나를 구사하려면 피지컬도 좀 돼야 되긴 하는데 기성용이나 정우영 선수가 좀 딱인데 황인범은 그런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는 약간 좀 반론이 있을 수 있지만 황인범 선수를 그 자리에 기용을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황인범 선수가 벤투 감독의 낙점을 받은 이유가 레바논전에서 드러나는 장면이 또 있는데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공격수들이 깊게 들어가서 수비를 좀 끌어내려줘가지고 중간에 공간이 났죠. 여기서 사이드로 돌릴 필요 없이 직접 때려버립니다. 빗나가도 큰 부담이 없는 상황이었는데 킥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나상호 선수를 거쳐서 이동경의 슈팅까지 다시 연결이 됐고요. 그러니까 황인범은 기본적으로 플레이메이커 성향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선수고요. 축구 지능이 높기 때문에 그라운드 안에서 감독의 지시가 따로 없어도 상황에 맞는 역할로 스스로 옷을 갈아입을 줄 아는 그런 좀 특장이 있는 선수라는 겁니다. 지금 러시아 프리미어리그 루빈카잔에서 7월, 8월 MVP 뽑혔거든요. 그것도 이런 이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측면들이 벤투 감독으로 하여금 황인범 선수를 애지중지하게 하는, 그래서 또 이제 21개월 만에 대표팀에 복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경기에 모두 선발 출전시키면서 다양한 역할을 맡기는 그런 어떤 이유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이번 레바논전에서 정말 저는 1등 공신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경기는 어쨌든 이 두 경기는 우리보다 약한 팀하고 했던 거고 벤투 감독이 상대에 따라서 그렇게 큰 변화를 시도한다거나 뭐 플랜 B를 뭐 숙련시켜가지고 이렇게 마련해두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좀 불안한 부분들은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좀 더 강한 팀들, 예컨대 뭐 최종 예선에서는 뭐 이란이라든가 아니면은 본선에 나가는 경우에는 유럽이나 남미의 어떤 센 팀들 만났을 때도 과연 벤투 감독의 이런 구상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겠느냐? 저는 좀 미안한 말입니다만 그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멕시코, 브라질 만나가지고 굉장히 쉽게 털렸던 장면들 아마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템백팀 만난다고 공격적으로 과도하게 바꾸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찌됐든 벤투 감독의 팀은 지금 이미 빤히 답이 나와 있는 형태로 움직이는 팀, 그러니까 분석이 굉장히 취약한 팀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 이 기본형이 우리의 최선이라는 건데 이걸로 답이 될 수 없다고 보는 이유와 연관이 되는 겁니다. 아, 이거 좀 말 빙빙 돌리니까 힘든데 제 주장은 이겁니다. 수비형 미드필더 확실히 둡시다. 공중볼 좋은 스트라이커 한 명 벤치에 앉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톱 가동, 우리 팀에 좀 더 잘 어울리지 않을까, 이런 또 조심스러운 의견을 내봅니다. 걸어 잠그는 약팀들과의 경기에서 황인범, 원볼란치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근데 이유는 위에 쭉 말씀드린 것하고 같고요. 하지만 피지컬로 밀어붙이거나 원투 치면서 올라오는 팀 상대할 때 황인범 선수 혼자서 포백을 보호하게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감독이 이건 직무유기거든요. 정우영 선수 이번에 자가격리 때문에 빠졌지만 돌아올 거고, 원두리 선수가 됐든 아니면 다른 누가 됐든 간에 이 위치에 어떤 수비적인 미드필더를 확보를 해두는 거 저는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경기 안 풀릴 때 새로운 거, 또 상대가 다르게 막아야 되는 시도할 수 있다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뭐 김시록 선수가 됐든 뭐 오세훈 선수가 됐든 충분히 우리가 퀄리티 있는 타겟맨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존 멤버들과는 확연히 다른 장점이 있는 선수 한 명 정도는 벤치 명단에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대표팀 수비력은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요. 결정력 높일 방안 필요합니다. 저는 투톱 체제로 뭐 다이아몬드 442가 됐든 532가 됐든 뭐 투톱 써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황의조 선수야 물론이고 손흥민, 황희찬 이 두 선수 전형적인 윙어보다는 윙포워드고 박스 침투에 이은 슈팅이 주목인 선수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황희찬 선수 선발 자주 빠지고 아니면 넣어서 뭐 윙백 넣고 뭐 이렇게 낭비하는 것보다 뭐 이강인, 제로톱 뭐 이런 괴랄한 거 쓰지 말고 감독이 희망상의 선수들을 끼워 맞추는 그런 어떤 전술보다는 우리가 가진 최상급 선수들의 장점을 우리가 좀 많이 끌어낼 수 있는 그런 포메이션으로의 변화도 적극적으로 좀 요청을 하는 바인데 안 바뀌겠죠, 벤투 감독은. 아무튼 어떤 방향이든 좀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경기를 볼 때마다 드는 월드컵 최종 예선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돌아오도록 할게요.